정부가 지난주 서울 집값과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서 그야말로 초강수를 던졌습니다. 수도권과 규제 지역에서 주택을 담보로 받을 수 있는 대출, 집값이나 소득에 상관없이 6억 원까지밖에 빌릴 수 없고요. 그리고 대출을 받아서 산 집에는 6개월 안에 반드시 들어가서 살아야 하는데요. 새 정부 출범 한 달 만에 나온 이 대출 규제가 실제 집값 안정 효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오늘 경제포커스 시간 KBS 허효진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 금요일 정부 부처 합동으로 가계부채 안정화 방안 발표가 되면서 이 강력한 대출 규제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먼저 구체적인 내용부터 살펴볼까요? 네, 아무래도 가장 눈에 띄는 건 이 금액이죠. 예. 이 수도권 및 규제 지역 안에서 집 살 때 받는 이 주택담보대출이 아무리 많이 받아도 6억 원까지만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연소득 2억 원을 가정했을 때 상당히 고소득인데요. 예. 20억 원짜리 주택을 살 때 이게 비규제 지역이고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40% 이런 거를 따져봤을 때 네. 그래도 한 14억까지는 대출이 나왔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게 8억 원 줄어든 6억 원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절반 이하로 줄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연소득 1억 원인 분도 10억 원짜리 주택을 살 때 네. 대출 한도가 7억 원 정도였는데 이것 역시 1억 원이 줄어들어서 6억만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네. 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주담대를 끼고 이제 집을 사게 되면 6개월 안에 들어가서 살아야 하는 실거주 의무도 발생이 됐습니다. 네. LTV가 지금 그러니까 주택담보 인정 비율이죠. 규제 지역의 경우에는 50%까지 나오고요. 네. 비규제 지역의 경우에는 70%까지 나오는데 이 무주택자의 경우에는 변동은 없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1주택자는 기존 주택 처분을 안 하면 아예 안 나오는 걸로 네. 그렇게 바뀌었고요. 2주택자 이상은 아예 받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전세 낀 집을 대출받아서 사는 이 갭 투자도 사실상 힘들어지게 됐는데요. 네네. 이 매매 대금이나 분양 잔금의 이 세입자 보증금을 활용을 하는 건데 그렇죠. 이 조건부 전세 대출이 아예 금지가 됐거든요. 네. 네. 그리고 생활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도 1억 원으로 한도가 제한이 되고 신용대출도 이 연소득 이내로 묶어서 네. 이런 것들이 주택자금 구입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그렇게 억제를 좀 하게 됐습니다. 신용대출이 원래 200%까지였는데 네, 이제 네, 100%로. 그렇죠. 네. 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목적의 LTV 80%까지 인정이 됐는데 이것도 70%로 낮췄고요. 네. 디딤돌과 버팀목 같은 이제 정책 대출의 대출 한도도 이게 신혼부부냐, 신생아 특례냐 이거에 따라서 좀 대출 한도가 달랐는데 네네. 어쨌든 최대 1억 원 줄게 됐습니다. 예. 상환 기간도 40년, 50년 얼마냐에 따라서 이제 원리금 갚는 그 금액이 달라지잖아요. 네. 이제는 최장 30년까지만. 그렇죠. 네네, 그렇게 좀 정리가 됐습니다. 네. 이게 좀 예상치 못하게 좀 갑자기 발표가 됐고 그리고 발표되자마자 다음 날 지난 28일부터 또 즉각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분위기가 어떤지 집을 팔려던 분들 또 사려던 분들 적잖이 당황하셨을 것 같은데요. 네, 그게 바로 좀 나타났는데요. 네. 정부가 이제 브리핑을 하면서 가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통상 이제 10% 정도인데 네. 이걸 이미 납부한 경우만 이번 대책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KBS 비롯해서 많은 언론들이 좀 현장 취재를 나서 보니까 예. 이제 가계약 해두고 이제 좀 천천히 계약서 써야지 네. 했던 분들 이제 반차 내고 휴가 내고 갑자기 이제 당일날. 네. 부동산에 모여가지고 계약서 쓰려는 이런 것도 좀 포착이 됐고요. 네. 또 대출 문의 닫힐까봐 은행 창구에 대출 문의하러 온 분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예, 예. 부동산 커뮤니티에도 문의글, 성토글 이런 거 상당히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네.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 같은 강남 3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청에서 허가가 나기까지 이제 이렇게 가계약만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되냐. 네. 또 아파트 분양 같은 경우에는 잔금 대출이 6억 원까지만 된다고 하니까 이러면 입주 못한다. 이런 글들 볼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진짜 전격적으로 시행된 이 상황이다 보니까 여러 반응이 나오는 것 같은데 사실 이전에 2019년인가요? 15억 원 이상 아파트 대출을 아예 틀어막은 적은 있었는데 이번처럼 이렇게 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딱 묶은 거는 처음이잖아요. 사상 처음인데 네, 그렇습니다. 어떤 계산으로 이렇게 6억을 잡은 걸까요?
정부가 이제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뭐 설명을 하진 않았어요. 네네네. 그런데 그러면서도 이제 수도권과 서울 주택 가격 수준, 또 주택 구입할 때 금융권 대출 규모, 네. 또 뭐 소득 대비 부채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뭐 판단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제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지난 5월 기준으로 13억 4천여만 원이거든요. 예. 6억이라고 하면 이제 좀 절반에 좀 못 못 미치는 미치네요. 정도죠. 네. 그래서 이건 결국 이제 고가 주택을 겨냥했다는 얘기가 되고 또 정확하게 기간을 밝히진 않았지만 이 최근 추가된 대출을 파악을 해봤을 때 네. 6억 이상 빌리는 사람들은 10%가 안 된다는 게 이제 설명입니다. 예. 그러니까 6억 이상의 대출이 소수인데 이분들이 이 주택 시장의 가격 상승에 어쨌든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이게 또 이제 6억 대출을 받았을 때 상환 기간을 30년으로 잡게 되면 이 원리금을 내는 게 300만 원 정도거든요. 네, 이게 그래요. 뭐 네. 상당히 좀 큰 금액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고소득자면 모르겠지만 이분들을 따로 떼놓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가계에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예. 그런 점에서 6억을 잡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 정부도 이제 2019년 말씀하신 대로 15억 이상 대출을 아예 막은 것과 비슷한 조치라고 시인을 했어요. 예. 이제 그러나 그 당시에도 좀 이제 획일적으로 운영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어서 그래서 이번에는 6억 원 제한 조치를 하게 됐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뭐 최근에 계속해서 뉴스에서 막 서울 집값이 뭐 엄청 치솟고 있다 이렇게 전해 드렸는데 그런 배경에서 이런 전례 없는 고강도 규제책이 나오게 된 거겠죠. 네, 뭐 기사 많이 보셨을 그렇죠.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지난주 한국부동산원에서 내놓은 이 조사 결과를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네. 이 지난주 목요일에 나온 자료에 따르면 이른바 한강벨트라고 하는 이 마포구와 성동구의 수치가 참 눈에 띄었거든요. 네. 이게 성동구의 아파트값 상승률이 그 전주에 비해서 0.99% 올랐고 마포구가 0.98% 올랐어요. 근데 예. 이게 이 부동산원이 집계를 2012년부터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 네. 이때 가장 높은 수치였다고 하거든요. 네네. 뭐 강남 3구, 용산구도 뭐 토어제로 묶여 있긴 하지만 계속해서 올랐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과열 조짐이 좀 명확하고 이제 가계부채도 같이 오르고 있으니까 네. 뭐 손놓고 있을 수는 없다는 판단을 했던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번 상승에는 10억 이하는 또 괜찮았는데 15억 이상 네. 또 네. 토어제 및 그 주변 지역으로 상당히 이 집값 상승이 가팔랐기 때문에 네. 이런 조치를 내놨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이번 대책의 주요 부분인 전입 의무 6개월 이내라던가 조건부 전세 대출을 못 받게 한 걸로 보건데 이 아파트값 상승에 더불어서 이 갭 투자가 어쨌든 좀 이 상승과 대출 증가에 큰 부분을 한 것 아니냐 그렇게 네네. 차지한다고 본 것 같습니다. 예. 신용대출의 한도를 막은 것도 영끌을 좀 막자는 취지로 보입니다. 이렇게 사실 대출 규제가 얼마나 이제 효과가 있을지가 당장 이제 문제고 궁금한데 어떨 것 같습니까?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일단 지금 너무 뜨거운 이 과열된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를 어느 정도 잡을 수는 있을 것 같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네네. 뭐 급등한 지역들을 중심으로 좀 숨고르게 하지 않겠냐 이런 예상이 대체적이고요. 예.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뭐 일부긴 하겠지만 집 안 보고 막 계약금 쏘고, 네네. 예, 막 그리고 일단 그렇죠. 뭐 계약을 체결하다가도 집값이 더 오를 것 같으니까 배액 배상, 그러니까 2배 이상을 무는 그런 조치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 걸로 나왔거든요. 위약금을 그러니까 물어주더라도 네. 약간 취소하고 물리는 경우. 네네. 가격을 더 올리겠다는 그렇죠. 거겠죠. 네. 그래서 이런 분위기는 좀 가라앉힐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다만 네. 이제 비규제 지역이냐 이제 상대적으로 좀 가격이 낮은 시장 있잖아요. 네네. 그런 쪽에서는 오히려 이 차이를 메우는 갭 메우기가 좀 나타나지 않겠냐 이런 예상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노도강, 금광구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네네. 서울 외곽 지역이나 뭐 이런 쪽으로 풍선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또 갭 투자를 막았고 전입 6개월 의무 규정이 생겼기 때문에 전세 매물 역시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면 공급이 부족하면 자연히 이제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죠. 전세 시장도 좀 흔들릴 수 있지 않냐. 가격 상승이 나올 것 같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뭐 이제 디딤돌이나 버팀목 대출 같은 정책 대출도 줄이면서 실수요자들 특히나 젊은 층이 내 집 마련하는데 좀 더 어려워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네, 그렇죠. 이 대출 조회기는 항상 이제 현금 부자들한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그런 맹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같은 말이긴 하지만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자산가 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에게는 별 영향이 없지만 오히려 중저가 실수요자들에게는 타격을 예. 줘서 이게 시장 양극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네. 이 소득이 많지 않은 분들은 LTV에다가 이 DSR까지 고려하면 이 중저가 주택 자체도 좀 이제 접근하기가 좀 힘들어지거든요. 그렇죠. 네. 네, 뭐 이런 정책 대출의 경우에는 이제 결국에는 이 정책의 목적이 중산층이나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목표로 하는데 네. 이게 결국에는 강력한 규제 때문에 오히려 이분들의 주거 안정과 주택 매입을 저해할 수 있다 이런 이런 걱정도 나오고요. 네. 이 정부에서도 이런 젊은층의 상실감에 대해서는 박탈감에 대해서는 이해가 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제 오히려 이제 무리한 대출로 인해서 빚 갚는 데만 모든 돈을 쏟아붓고 오히려 이제 경제 활동이 쪼그라드는 이런 고리를 끊어야 된다 이렇게 네. 설명을 하더라고요.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 대출 자체도 어쨌든 빚은 빚이기 때문에 좀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안전하게 가자. 네, 그걸 좀 목표로 한 것 같습니다. 네. 보통의 이 청약 신청 같은 경우도 이 중도금 대출을 받겠다는 생각으로 청약 신청 많이 하는데 이번 규제로 청약 시장에도 좀 영향이 있을까요? 네, 이제 통상 아파트를 분양하면 10%가 계약금이고 네. 분양가 60%가 중도금, 나머지 30%가 잔금 이렇게 되는데 네네. 이제 가장 큰 중도금을 대출받고 나서 입주 직전에 이게 잔금 대출로 이제 전환이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잔금 대출로 넘어가게 되면 이게 6억 제한이 걸려버린 거예요. 아하, 예.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상당수가 이 잔금을 세입자 보증금으로 치르겠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전세 자금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네, 네. 그 소유자 이전하는 그 전세 자금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신축이고 전세금이 높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조금 일부만 가지고 로또 청약 뛰어드는 네, 분들 네. 좀 계셨을 것 네. 같은데 이제 향후 청약을 넣을 때는 어느 정도 현금으로 좀 가지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주의하셔야 합니다. 분양 공고를 지난주 금요일 이전에 낸 아파트에 대해서는 이제 이번 이 대책이 적용되지 않고요. 앞으로는. 이후에 나오는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는 이 부분 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뭐 최근 들어서 서울 집값 상승폭이 컸다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다 아는 사실인데 진짜 서울 집값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월등히 비싼 건지 그리고 이 가계부채 비율도 막 얼마나 높은 수준인지 궁금한데 비교해 보면 좀 어떤가요? 최근에 이제 도이체방크 리서치 인스티튜트라는 곳에서 이제 69개 도시를 대상으로 세계 물가지도 조사를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보면 서울의 도심 아파트 가격이 1제곱미터당 22,875달러, 즉 3,100만 원이 좀 넘는데 예. 이게 전 세계 주요 도시 중에 4위라고 합니다. 4위예요. 네, 홍콩이 높네요. 1위, 네. 스위스 7위, 싱가포르 다음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흔히 알고 있는 런던이나 뉴욕보다도 순위가 높아요. 높습니다. 네. 비싸구나. 네. 그렇다면 이제 월 평균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이것도 좀 따져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서울 시민의 월 소득은 월 444만 원인데 이게 조사 대상 도시 중에는 30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버는 건 30인데 집값은. 집값은 4위. 그러네요. 네, 이게 확실히 이제 우리는 좀 집에 좀 지나치게 돈이 많이 몰려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네. 또 서울의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소득 대비 154%라고 해요. 네. 이것 또한 세계에서 14번째로 높았다고 하거든요. 네, 네. 네, 서울보다 높은 대출 비율의 도시들 역시 이제 소득 순위는 45위권 밖이라서 뭐 우리만 이런 건 아니기는 네. 한데 이제 좀 정리를 해보자면 서울 사람들은 이제 뭐 도시들 세계 도시들과 비교했을 때 뭐 평균 정도로 버는데 이제 아무래도 너무 높은 집값 때문에 빚을 많이 지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한 시간이 1분 조금 넘게 남았는데 뭐 과거에도 이렇게 정부가 강력한 대출 규제로 집값 잡으려고 했지만 뭐 매수 심리만 더 키웠다는 평가도 있는데 과연 이번에는 이재명 정부는 좀 다른 결과를 만들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부동산 가격이 오르내리는 데는 당연히 뭐 기준금리, 뭐 공급 여러 가지가 좀 복합적으로 작용하겠지만 이게 심리가 미치는 영향이 엄청난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최근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 전후로 인해서 이제 뭐 진보 정권의 집값 오른다 이런 네, 얘기 네. 상당히 많았습니다. 많이 들려왔었는데 네. 이게 이제 뭐 거칠게 보면 그렇게 볼 수는 있어요. 네. 이제 뭐 경실련에서 최근 이제 발표한 조사에 따라 봤을 때도 이제 뭐 문재인 정부 때 집값이 뭐 정권 초기보다 이후 말기에 비교했을 때는 120% 급등을 했다고 하긴 하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게 집값이라는 게 사이클이라는 게 있고 또 이제 국내 요인이 아닌 전 세계 뭐 금융위기나 뭐 금리 기조이나 뭐 이런 것들도 다 종합적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좀 공급 정책이랑 이렇게 맞물려서 이 집값이 어떻게 될지는 좀 장기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워낙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세상의 모든 지식 월요일 경제 포커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KBS 허효진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 여기서